지난주에 우리가 그 빅뱅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로 314페이지 빅뱅 우주론 들어서면서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뭐만 했어요? 허블의 법칙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이 어떤 것인데 그것으로 결국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가 뭐 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까지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 뭐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수직 써서. 저기 뭐야, 은하가 정말로 발 달려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퇴 속도라는 개념은 물리 법칙으로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셔서 빛을 내고 있는 은하가 관찰자인 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무엇을 관찰해서 아셨어요? 그지?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별빛을 스펙트럼 분석하여 흡수선의 위치가 어떤 파장 쪽으로 치우치더라? 그치, 긴 파장으로 적색으로 편의되는 현상을 통해 거기다가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얹어서 저 은하가 관찰자인 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뭐하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때 우리가 허블의 법칙 하면 결국에는 이제 식이 하나가 생각이 나셔야지.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였어, 그지? 그래서 이 허블 상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은하들을 관찰을 해서 적색 편의를 관찰하고 거리를 관찰하고 후퇴 속도를 관찰하고 해서 그래프상에 넣었을 때 거리, 후퇴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허블 상수를 의미하고,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우주의 크기라든지 두 번째 우주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크기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결국에는 허블 상수의 역수와 관계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크면 우주의 크기는 작아지고 우주의 나이도 어려지고, 허블 상수가 작으면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우주의 나이도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결국 이 허블의 법칙 덕분에 뭐가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팽창하는 우주를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죠. 자, 팽창하는 우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우주? 정상 우주, 그지? 하나는 무슨 우주? 빅뱅 우주. 정상 우주는 우주의 크기가 커질 때 뭐도 같이 늘어난다? 질량.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은하가 더 생긴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 그러니까 부피는 커지지만 부피가 커질 때 질량도 같이 커져서 밀도는 변하지 않으며 온도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빅뱅은 아니야, 우주는 우주 초기에 이미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 이후로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물질은 안 만들어져. 근데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밀도는 작아지고 온도도 낮아지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거지만 이미 그래서 우리는 우주 탄생을 뭘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이 지지를 받게 된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증거가 있어야지, 그지? 우주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습의 변화가 없어.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둘이 싸우는 걸 허블이 팽창이 승해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팽창한 우주는 또 두 개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빅뱅 우주론이 지지를 받게 된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면 결국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의 탄생 과정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니까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 탄생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하였습니까? 138억. 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쯤 고온의 고밀도의 한 점이 빵! 폭발을 해서 우주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탄생한 초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물질을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쿼크와 전자라고 부르는, 전자는 우리가 아는 그 전자예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그리고 쿼크는 위 쿼크와 다운 쿼크라고 부르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좀에 지나서 이번엔 그 쿼크 간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이거 언제 배웠죠? 중간에. 그 이제 고1 통합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죠. 양성자는 뭐가 모여서 되는 거야? 쿼크가 모여서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가 모여서 됩니다. 중성자는 뭐가 모여서 다운 2개, 업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미세하게나마 누가 질량이 좀 커요?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큽니다. 어쨌거나 근데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그 온도라고 표현되는 우주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들이, 그리고 이 입자들이 결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새로운 중성자나 새로운 양성자가 안 만들어지고요. 그냥 우주에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마무리가 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4대 2, 7대 1의 개수비로 끝났어요. 그러면 왜 양성자보다 중성자 수가 적냐? 그지? 뭘로 설명하는 거야? 이 질량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야.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결국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쓸 거란 말이야. 질량이랑 에너지랑 동등한 거야. 그러므로 온도가 높으면 그 에너지로 질량이 무거운 걸 만들기가 수월해. 근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질량으로 그 온도라고 표현되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무거운 질량으로 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주의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빅뱅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아마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었을 거예요. 온도가 충분했으니까.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무거운 중성자로의 변화는 잘 안 되고 가벼운 양성자로의 변화는 잘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14대 2의 개수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빅뱅 후 3분쯤 지난 타이밍에 드디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수소도 있는데 왜 수소를 먼저 만들지 헬륨을 먼저 만드냐? 아니요. 수소는 이미 아까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 핵을 의미하는 거야. 수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소 원자 핵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빅뱅 후 3분의 지금 요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 봅니다. 헬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륨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애야.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단 말이요. 그러면 그럼 중성자 2개밖에 없다 치면 요 중성자 2개 가지고 여기 양성자 2개 끌고 와서 헬륨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수소가 남았지. 즉 양성자가 몇 개가 남는 거야? 12개가 남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빅뱅 후 3분의 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개수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예측한 질량비는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수소는 양성자 1개짜리가 12개인 거잖아요. 근데 헬륨은 알갱이 4개짜리가 1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돼요? 3대 1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빅뱅 후 3분, 빅뱅 초기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네, 3대 1의 질량비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빅뱅은 이 이후로 새로운 물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지금도 우주의 수소, 헬륨 질량비는 몇 대 몇이어야 하는 거야? 3대 1이어야지. 그지?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어떤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나타낸 연속적인 띠를 말하는 건데, 종류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고, 특히나 별빛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빨주노초 바탕에 뭐가 나오는 거야? 흡수선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검은색 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죠? 이 흡수선의 위치, 개수, 굵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별이 어떠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원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있는지까지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흡수선의 스펙트럼의 선을 뭐함으로써, 관찰을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게 뭐다? 원소의,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별빛이란 별빛은 스펙트럼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당연히 수소와 헬륨이 꽤나 많이 들었겠지. 왜? 우주 초기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열심히 해본 결과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나옵니다? 네, 3대 1로 나옵니다. 3대 1로 나온다. 요거는 뭐한 값? 우리가 빅뱅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이거는 뭐한 값? 예측한 값. 빅뱅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졌을걸? 그런데 빅뱅에 따르면 요 양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주의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 1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결과 진짜로 3대 1이네? 예측한 값이랑 실제 관측된 값이 뭐하다? 같았습니다. 네, 예측을 하는 값이랑 실제 관측된 값이랑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빛 스펙트럼 분석 결과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 1입니다. 라는 걸 빅뱅 우주를 뒷받침하는 증거 1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났습니다. 꽤 오래 지났네요. 빅뱅 후 38만 년. 이맘때쯤 우주의 온도는 1000만 K죠. 그죠? 이렇게 1000만 K쯤으로 온도가 낮아져서야 드디어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생성됩니다. 뭔 말이냐? 이 38년 이전의 우주에 이제 누가 있나 한번 봅시다. 누가 있냐?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전자. 그리고 저 쿼크들의 결합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 우주에 있는 상태야. 전자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있는 거지. 근데 배우기로 수소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수소 원자 핵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분명히 뭐 하려고 했어? 잡으려고 했을 거야. 서로 간의 전기력이 작용했을 거야. 이 이전에도. 근데 이 이전에는 잡히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었어. 왜? 둘의 전기적인 힘보다 뭐가 세서? 온도가 높아갖고 전자 자신의 운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붙잡힐 수 없었던 거지.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진 덕분에 드디어 전자가 뭐 되었다? 원자 안에 속박되었다. 전자가 드디어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드디어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8면 이전의 우주는 물질과 빛이 구별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질량 에너지 동력성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폭발이잖아. 그러니까 최초에 이 한 점이 뭐 물질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가 뻥 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고 해서 질량을 가진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 그지? 선생님이 지금 저 LED 등에서 나오는 빛을 싹 모아갖고 분필을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가능하지. 그지? 근데 과거의 빅뱅 정도의 빅뱅을 일으키는 수준의 온도가 되면, 그지? 뭐 한 1000만 K, 뭐 한 1억 K 정도 되면 뭐 할 수 있다?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뭐가 가능하다?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면 변신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뭘로 바뀔 수도 있고, 네,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질량이 뭘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서로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 1000만 K 이상하다 했다. 3000K 저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요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우리가 전자가요, 이런 전자들이 막 이제 열심히 연락 뜨거우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돌아다니다가 둘이 꽝 하고 부딪혔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갱이랑 알갱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깨지든가 뭐 튕겨 나가든가 하지. 근데 깨지고 튕겨 나가더라도 알갱이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알갱이인데 깨지든가 부딪혀서 경로가 꺾이든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둘이 꽝 만나는데 갑자기 뾰로롱 하고 빛으로 변해. 그리고 이 빛이 가다가 갑자기 다시 뿅 하고 전자로 변해. 이런 걸 우리가 쌍소멸, 쌍생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 벌어질 수가 없죠. 전자라고 부르는 애는 입자, 질량을 가진 입자, 물질이란 말이야. 그리고 빛이라고 부르는 애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신이 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지. 근데 이 시절에는 뭐 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왜? 그 정도로 우주의 온도가 높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38면은 이전의 우주는 물질과 빛이 구별이 안 돼. 지금 보니까 지금은 전자인데 조금 있다 보면 이게 뭘로 변해? 빛으로 변해. 빛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전자로 변해. 분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주가 어떤 상태였다고 표현하냐면 플라즈마 상태였다고 표현을 해요. 이 플라즈마 상태라는 게 다 혼용이 돼가지고 그냥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우주를 관찰한다고 치면 그냥 빛덩어리처럼 보여. 지금 저 등 내부처럼. 저 등 안에 LED 조명 안에 분명히 기체가 채워져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체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빛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지 못하는 시절이었는데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고 드디어 이 변신을 열심히 하던 전자가 누구한테 잡혔어? 원자핵한테 잡혔어. 그래서 이제는 빛과 이게 쌍생성, 쌍소멸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제 못하는 거야.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드디어 물질과 빛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다르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드디어 빛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까지는 전자랑 막 이런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된 덕분에 빛도 자유롭게 이 우주라는 공간을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퍼져나온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그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이때 드디어 우주가 뭐해졌습니다?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이 우주를 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저렇게 빛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저 빛이 이 공간을 퍼져 나가고 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 투명해졌죠? 이런 얘기예요. 이전의 우주는 구별이 안 됐었는데 원자 생성 이후의 우주는 빛이 전자로부터 물질로부터 떠나서 이 공간을 퍼져 나감으로써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때 뻗어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복사파의 파장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그 시절의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뻗어 나왔을 때는 3000K에 해당하는 복사파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우주 배경 복사는 계속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에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우주는 온도가 얼마밖에 안 돼서 2.7K? 그래서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는 아마 처음보다 파장이 매우 길어졌을 거예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마이크로파 정도 된다고 해요. 어쨌거나 포인트는 그러면 이때 나온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우주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존재해야지. 근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누가 관측해 내셨어요? 그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벨 연구소 연구한 사람, 직원이었대. 벨 연구소. 전화기 만든 사람 있잖아. 그래갖고 전화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돈 받고 팔았을 거 아니야. 쓰세요 하고. 그지? 근데 이게 전기통신이었거든요. 그때 뭐 광통신이 아니잖아요. 전기통신의 단점이 주변으로부터의 전자기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도청 이런 거 되게 쉬워.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니 자꾸 사람들이 잡음이 들린다 는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지. 이놈의 이 잡음이 들린다라는 건 이 전선을 흘러야 하는 것과는 다른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전자기파가 자꾸 있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뭐 혼선이 온다. 나 여기다 전화했는데 전화가 여기서 받는다든지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전화를 송신 수신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전자기파가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나 살펴보려고 했더니 너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자꾸 잡음이 들린다고 하고 이 동네 가도 저 동네 가도 지구 반대편에 가도 자꾸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뭐 인공위성을 띄워서 관찰하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테나를 대왕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방해를 주고 있는 전자기파가 뭐냐 하면서 안테나를 세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잡혀. 근데 안테나를 우주 방향으로 돌렸어. 그랬더니 뭔가 잡히는 거지. 그러면서 혹시 이 안테나에 잡히고 있는 전자기파가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한 저 우주 배경 복사 아니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록 그냥 지상 안테나로 관찰을 한 거지만 지상 안테나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관측을 하고 이것이 아마 뭐일 거야? 우주 배경 복사파인가 봐. 왜? 내가 이 안테나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균일하게 다 관찰이 되니까. 그래서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뭐 한 사람? 관찰한 사람, 관측한 사람. 그 이후에 이제 뭐 망원경도 쏘고 인공위성 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전자기파 감지해갖고 찾은 그런 것들이 있어. 위성 쏴서. 그래서 그걸로 결국에는 진짜로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존재하는구나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최초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노벨상 받았대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들의 관측 결과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는 건 빅방으로 이야기하던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실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쯤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갔대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우주에 존재해 라는 걸 관측을 해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주가 뭐 하고 있고요? 팽창하고 있고요. 그 팽창의 상황은 빅뱅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이제 고1 교과에 나오는 거야. 통합과학 시간에.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실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는 여기서 뭐가 중요했냐면 입자 생성 과정이 중요했어. 뭐가 먼저 만들어지고 뭐가 두 번째로 만들고 이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왜냐면 그때는 이 단원의 목표가 뭐였냐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가 뭘로 되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지를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빅뱅 우주론이 무엇이며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의 탄생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주에서 밝혀지는 현재 우주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현상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3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평탄성 문제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홀극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 홀극의 발견. 그래서 이 3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평평성,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의 존재를 빅뱅으로는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지평선이 도대체 뭔데? 뭐 이런 얘기 해야지, 그지? 평평성이 도대체 뭔데? 그지? 그리고 자기 홀극이라는 게 뭔데? 어쨌거나 이 3가지를 설명할 수 없어서 그 3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 우주론에다가 급팽창 이론이라는 걸 살짝 얹어내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왜 지평선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를 지평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 내 지구에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요 건너편은 안 보이잖아.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면이 여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걸 지평선이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도 우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우주에서 무언가를 관찰을 할 때는 뭘 이용해? 빛이라는 걸 이용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제일 끝이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우주 배경 복사가 막 탄생하던 시점에 시점부터 우주가 이만큼 커졌다 치자. 그러면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왜냐면 빅뱅의 포인트는 우주가 어떤 속도로 팽창한다니까? 광속으로 팽창한다기 때문에.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기 시작한 순간 뭐 하는 거야? 지구도 똑같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나아가는 그 속도랑 같은 속도로 뭐 할 것이다? 우주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커졌다 하면 여기서 뻗어나간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 도달을 하는 순간 같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뻗어가 내가 여기 도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도착한 놈이랑 여기 도착한 놈은 만나 못 만나? 절대 못 만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절대 못 만난다고 하면 우주의 모든 구간에서 나에게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를 줄 수 없어요. 우주의 모든 범위에서 나에게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관찰이 되고 있단 말이야. 우주의 모든 구간에서 내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하면 대체로 완전 균일은 아니지만 대체로 균일하게 같은 파장의 빛이 감지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라 해.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빅뱅의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뭐냐? 지평선이다. 편평성. 편평성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빅뱅이 얘기하는 속도 그대로 우주가 팽창을 했다고 하면 우주가 이렇게까지 평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여기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는 바닥이 평평한 줄 알고 살지만 실제로 지구는 뭐 한 거야? 둥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도 마찬가지로 우주가 지금 이렇게 구의 형태로 팽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우주가 얼마나 평평하나의 정도를 살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주의 공률. 근데 138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팽창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공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률하고 지금 현재 관찰되고 있는 공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현재는 너무 평평해. 공률이 별로 없어. 근데 빅뱅으로 설명하면 이렇게까지 평평해질 수가 없어. 138억 년 동안.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왜 이렇게 우주가 평평하지? 를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홀극이라는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 빅뱅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만들어졌다며요. 근데 이때 뭐도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원래 자기하면 자석이란 말이지. 자석이라는 게 N극과 S극이 항상 뭐예요? 같이 있죠. 그럼 홀극이라는 건 N극만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 나도 처음 봤는데 뭐 아무튼 존재한대요. 그게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빅뱅은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면 돼, 안 돼? 그대로 있어야지. 그럼 지금 현재 우주에도 자기홀극이 발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원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이유가 뭐야? 그죠? 이 세 가지가 빅뱅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야. 발견돼야 되는 게 발견되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평평하면 안 되는데 우주가 너무 평평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주의 지평선이 내가 보고 있는 딱 여기까지라면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까지 균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빅뱅 우주론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빵! 한 거 맞고 한 점에서 고온이 폭발하여 우주가 탄생한 거 맞는데 대신 거기다 하나를 얻는 거야. 어떻게 얻냐면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한 이후 팽창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우주면 처음에 탄생했다고 하면 너무 했나? 탄생했다고 하면 빅뱅은 그냥 얘가 요렇게 팽창했다거든? 그지? 근데 여기다가 초기에 뭐 하던 시점이 있었다? 아주 빠르게 팽창한 시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주 빠르게.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급팽창 시기라고 해요. 급팽창. 우주 초기 급팽창한 시절이 있어서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주가 있었으면 처음에는 실제 우주의 크기보다 우주의 지평선이 더 컸어. 왜? 이 급팽창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 상태로 팽창을 했을 때 지금의 우주의 지평선이 여기고 근데 실제로 우주는 그거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관찰 가능한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팽창을 광속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광속보다도 빠르게 팽창하는 시절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설명이 되냐? 아까 그 세 가지가 설명이 돼요. 첫 번째 지평선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처음에 이거 빅뱅 빵 해서 이제 한 이쯤 38만 년쯤 왔을 때가 이 시점이라고 하면 요때 우주배경 복사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때는 우주배경 복사도 빛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제일 멀리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 우주의 크기가 뭐한 거야? 작은 거야. 그러니 요 구간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주 전체에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그 지평선 아니고 저기 편평도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주가 훨씬 큰 거지. 그지? 우리가 빅뱅으로 예상한 사이즈보다 훨씬 우주가 실제로는 더 커.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홀극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주가 훨씬 크니까 발견될 확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우주가 커진 거지. 급팽창 한순간 때문에. 그래서 관찰이 안 되는 거야. 확률이 희박한 거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급팽창 이론이라 불리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빅뱅으로 우주 탄생을 설명하되 빅뱅으로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급팽창하는 시절이 우주 초기에 존재했다. 급팽창이라 함은 우주 광속보다도 뭐하게? 빠르게. 광속보다도 빠르게 팽창하던 시절이 있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는 뭐냐면 목이 너무 아픈데? 지금 여기까지는 결국 과거의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재의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래의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의 우주죠. 과거의 우주가 이렇게 탄생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을 무사히 잘 설명하기 위하여 이 이론들을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럼 결국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팽창 속도가 어찌 될까? 우주 초기에는 뭐 하던 시절이 있었어? 급팽창, 그치? 가속 팽창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서 다시 속도가 뭐 해진 거야?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우주에는 이제 우주가 팽창하려는 정도도 있지만 이 우주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질량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질량을 가진 은하들 사이에 중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질량을 가진 그 입자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중력 때문에 점차 팽창을 잘 못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아마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아마 현재 우주는 감속 팽창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속 팽창.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우주의 크기라고 하면 처음에는 뭐 했다가 가속 팽창이 되겠죠? 그죠? 가파라지다가 그러다가 이게 점점 완만해져서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게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는 아마 이 시절보다 이 시절은 점점 뭐 하는 중일 거야? 기울기가 줄어드는 중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랬는데 왜 이런 예측을 했어? 이제 우주에는 엄청나게 질량이 큰 은하들이 존재하니까 걔네들 중력이 셀 테니까 이 중력이 우주가 팽창하려는 걸 방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또 자 관찰을 했겠죠? 뭘 관찰을 했냐면 초신성을 관찰을 해요. 이게 초신성도 종류가 있는 거야. 그냥 어떤 특정한 초신성 하나를 관찰을 하는데 이 초신성이라는 게 폭발 중이잖아 지금. 그지? 초신성 폭발을 하면 얘가 한번 빵 하면 막 하고 빛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폭발 과정에서 방출된 여러 가지 뭐 기체나 이 에너지들이 이제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막 이래.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해. 그래서 특정한 IA 초신성이라 그러는데 이 초신성을 관찰을 했을 때 밝기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밝기의 변화. 그래서 그 밝기 변화를 통해서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저 초신성이 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유추할 수 있어. 그래갖고 관찰을 열심히 했다. 이 초신성의 이러한 종류의 초신성을 여러 개를 열심히 관찰을 해서 저 초신성이 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그러면 유추하기로
아, 이러한 밝기를 나타내는 애는 현재 우주의 크기가 요만하니까, 그지? 그러니, 아, 어느 거리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적색 편의를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예측을 했어. 그리고 실제 관측을 했어. 그랬더니 적색 편이 되는 정도가 내가 예측한 것보다 큰 거야. 그래서 왜지? 실제로는 더 멀리 있나 본데? 그 얘기는 쟤네가 더 멀리 있다라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현재의 우주가 팽창 속도가 그다지 느리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IA 초신성의 적색 편의로 뭘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우주는 뭐 하고 있어? 오히려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걸 찾아요. 이 초신성으로. 그래서 얘는요, 이 초신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찾아내는지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이 IA형 초신성들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뭐 해봤다? 적색 편의 양을 계산해 본 결과, 만약에 우주가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팽창하는 속도가 감속되고 있다면 적색 편의량이 이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실제 관측 결과 뭐 하더라? 편의량이 더 크더라. 그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후퇴 속도가 빠르네? 팽창 속도가 빠르네? 아, 너 가속 팽창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대폭발 초기에 우주의 크기가 갑자기 확 커졌다가, 그죠? 여기서 확 커졌다가, 초반에 확 커졌다가 감속이 됐죠? 여기서 그치? 감속이 되긴 되는 거야. 되다가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현재. 급팽창이 가속 팽창이잖아요. 그러다가 팽창 속도가 줄었다가 현재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우리가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초신성의 관찰을 통하여 찾아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표는 과거의 우주 그리고 현재의 우주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원은 뭘 설명하고 싶을까요? 네, 미래의 우주를 설명하고 싶겠죠.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선 빅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허블의 법칙부터, 그치? 그것으로부터 빅뱅 우주론의 인정을 받고, 또 빅뱅 우주론이 또 인정을 받게 된 두 가지 증거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급팽창 이론을 넣어서 설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주의 은하들의 중력 때문에 아마도 팽창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지만 초신성의 관찰을 통해서 아니야,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어. 그럼 이제 나는 뭘 설명해야 돼? 그렇잖아. 봐봐. 빅뱅으로 탄생을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광속으로 쭉 팽창을 했더니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서, 아, 초반에는 좀 빨리 팽창했었다 라고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고 나서 현재는, 아, 이런 느낌이라면 현재는 아마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졌잖아. 많이 커졌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질량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은하들의 중력 때문에 아무래도 팽창에 방해를 받을 요소들이 있으니까 팽창 속도가 느려질 거야 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이 가능하잖아. 은하들의 중력이 팽창을 방해하여 팽창 속도를 느리게 했을 거야 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래매. 그럼 이제 뭐라, 그렇지. 어떻게 가속 팽창이 가능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죠? 아무 물질 아니야. 암흑 에너지. 그걸 할 건데 그 이전에 읽어보시고 우리 322, 323 한번 풀어볼까요? 아, 우선 322부터 풀어보세요. 322. 네.